이집트 사람들은 나일 강가에 터전을 잡고 살았습니다. 아시리아 사람들과 바빌로니아 사람들은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가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왜 고대 사람들은 강 근처에 살고 싶어 했을까요? 강과 가까이 살면 마실 물이나 농작물에 사용할 물을 충분히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대 도시들이 강 가까이에 세워진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루 아래쪽에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나왔던 데라처럼 우리가 그때 그 시절에 상인이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올해는 여기 밀수확이 풍년인데 아시리아는 밀이 홍수에 싹 휩쓸려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시리아 사람들은 밀을 사기 위해 우리 우르 사람들보다 2배는 더 값을 치러야 합니다. 우르에는 밀이 풍족히 있지만 아시리아에는 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시리아 북쪽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그곳에서 밀을 팔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고요? 그렇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루에서 아시리아까지는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당시에는 자동차나 기차 같은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무거운 밀을 가져가야 하기 때문에 걸어서도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시리아까지 가려고 한다면 소 달구지를 이용해야 할 텐데요. 그런데 아직 고무가 발명되기 전이기 때문에 나무로 만든 바퀴로 가야만 합니다. 이 나무로 만든 바퀴가 과연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까요? 우르에서 아시리아로 가는 도중 중간중간 멈춰서 고치면서 가면 될까요? 또 소가 얼마나 빨리 걸어갈 수 있을까요? 그 소의 걸음 속도에 맞춰 아시리아까지 걸어간다면 그건 또 얼마나 걸릴까요? 여기서 잠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지역의 땅은 모래나 바위 천지입니다. 길을 포장하는 불도저나 도로 포장 기계는 물론 상상도 할 수 없는 시기였고 아시리아로 가는 도중 모래 사막을 지날 수도 있습니다. 모래 사막을 걷는다는 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닷가 모래밭에 가보신 적 있으시죠? 발이 모래 속으로 푹푹 빠집니다. 그런데 나무 바퀴를 달고 무거운 짐을 실은 달구지를 끌고 그런 모래길을 어떻게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바퀴도 그만 모래 속으로 빠지고 말 것입니다. 바위 토성이의 땅을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달구지가 바위가 많은 땅을 어떻게 지나가겠습니까? 소 달구지를 가지고 아시리아로 가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무리인 것만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르에서 아시리아로 가는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혹시 밀을 배에 싣고 가는 것은 어떨까요? 우르를 출발해서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 페르시아만에 이르기까지 항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는 티그리스 강을 따라 거슬러 올라오면 됩니다. 이렇게 배로 항해를 하면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고 아시리아에도 빨리 도착할 수 있게 됩니다. 강가에 도시가 생겨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먹을 것이나 사고 팔 물건을 강을 통해 배로 실어 나르기가 편했기 때문입니다. 무거운 짐을 육지로 끌고 가는 것보다는 물을 통해 가는 것이 훨씬 더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도시들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을 이용해 무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끼리는 물론이고 동쪽에 있는 나라들과도 무역을 했습니다. 이런 그들이 무역을 했던 나라 중 하나가 바로 인도입니다. 인도 사람들도 강을 길처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강의 이름은 인더스 강이었고 인더스 강 주변의 땅을 인더스 유역이라고 합니다. 인도 사람들은 이곳에 정착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강물을 마시기도 하고 낚시를 하기도 했으며 농경지에 물을 대기도 했습니다. 또 배를 타고 인더스 강을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무역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마침내 인도 사람들은 아라비아해까지 배를 타고 나갔습니다. 아라비아해는 인도 사람들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매우 넓은 수역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바다가 해안도 없고 끝도 없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용감했고 점점 멀리까지 모험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도시까지 항해해서 그들과 무역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마 인도 사람들이 메소포타미아까지 육지를 가로질러 가려고 했다면 산맥을 넘어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배로 가는 항해는 전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처럼 인도 사람들도 인더스 강 근처에 대도시를 건설하고 다른 도시와의 무역을 통해 돈을 벌었습니다. 이렇게 인더스 유역에 살았던 사람들도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처럼 도시를 건설했지만 인더스 유역에는 제국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사르곤이나 함무라비, 샴시아다드처럼 인더스 유역을 하나의 왕국으로 통일하려고 한 위대한 전사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들은 모두 독립되어 있었습니다. 인더스 유역에 살았던 농부는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에 살았던 농부와는 다른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농부는 곡식을 재배하기도 했지만 목화나 멜론과 같은 과일을 키우기도 했고 게다가 농사를 짓는데 물소와 코끼리를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바빌로니아의 농부가 코끼리를 이용해 모카나 멜론을 거두어들이는 인더스강 유역의 농부를 보았다면 아마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인더스 유역의 도시들은 도시 외곽을 두르는 커다란 원형의 둑을 쌓았습니다. 이것을 성체라고 합니다. 각 성체에는 적이 공격했을 때 피난할 수 있는 요새도 지었습니다. 성체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딱딱하게 구워낸 진흙 벽돌로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 집은 매우 편안했다고 합니다. 집에는 앞마당과 우물, 그리고 화장실과 배수구도 있었고요. 집안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물을 기르러 강으로 가는 대신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릴 수 있었습니다. 커다란 수영장처럼 생긴 큰 대중 목욕탕도 있었던 것으로 보아 많은 사람들이 깨끗하고 꽤 수준 높은 생활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욱이 집안에서 사용하고 버리는 생활 폐수는 하수구를 통해 거리를 지나는 깊은 배수구로 빠지게 했습니다. 그 도시들 중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성체 도시들도 몇 개 있었습니다. 모헨조다로라는 도시에는 약 4만여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고 추정됩니다. 그런데 인더스 유역의 도시에 무슨 일인가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집과 하수구, 우물과 무너진 성체를 버려둔 채 도시를 그만 떠나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래와 먼지가 서서히 도시를 뒤덮었고 수백 년이 지나자 그곳에 성체 도시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고고학자들이 인더스강 유역의 땅을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거대한 성체 도시의 유물들을 찾아냈고 폐허가 된 벽과 성체도 찾아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살던 사람들이 왜 죽었는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실마리도 찾아내지는 못했습니다. 인더스 유역의 사람들이 남겨놓은 문서를 찾아내긴 했지만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고고학자들은 모헨조다로에서 거리에 누워있는 해골을 발견했습니다. 마치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죽어 묻히지도 못한 것 같았습니다. 도대체 성체 도시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저도 궁금한데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단서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하지만 인도 사람들 사이에는 수천 년 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고대의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오래전 성체 도시들이 번성하던 때부터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가 미스터리의 실마리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사냥꾼과 메추라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옛날 옛적에 메추라기 한 무리가 강둑에서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먹고 마실 것이 넉넉했지만 밤마다 그들을 잡으러 나타나는 사냥꾼 때문에 이만저만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사냥꾼은 그물을 가지고 메추라기들 옆으로 살금살금 다가가서 숲을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면 메추라기들이 재빨리 푸드덕 흩어지며 날아올랐지만 사냥꾼 가장 가까이 했던 한 마리가 그만 잡히고 말았습니다. 사냥꾼은 메추라기를 집으로 가져와 저녁 식사로 맛있게 먹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가장 나이 많은 메추라기가 말했습니다. 사냥꾼이 와서 우리 중 한 마리만 잡아간다면 큰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그가 우리 모두를 향해 그물을 던진다면 어떻게 될까? 그렇다면 큰일이다. 우리 모두는 도망갈 만큼 충분한 힘을 길러야 한다. 그래서 다음날 저녁에 메추라기들은 한 무리로 떼를 지어 있었습니다. 그때 사냥꾼이 수풀에 나타나 메추라기에게 그물을 던지자 메추라기들은 다같이 날아올라 사냥꾼의 손에서 그물을 빼서 멀리 날려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로 뭉친 메추라기들은 사냥꾼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메추라기들은 무척 기뻐했습니다. 이제 무서울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메추라기들은 이렇게 매일 밤 함께 모여서 사냥꾼의 그물을 빼서 날려버렸습니다. 하지만 곧 메추라기들은 그렇게 똘똘 뭉쳐있는 동안 서로 밀고 찌르게 되어 서로 불평을 늘어놓다 결국 그들은 흩어져 버렸고 숲을 속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냥꾼은 이때다 뛰어나와 하나씩 붙잡아 갔습니다. 사냥꾼은 집으로 돌아오면서 말했습니다. 뭉쳐있으면 살지만 흩어지면 살코기란 말이야. 이 이야기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쩌면 서로 떨어져서 독립적으로 지냈던 성체 도시들이 침입자의 공격에 패하고 말았음을 의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모헨조다로에도 그런 일이 일어났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의 왕국으로 통일되었다면 성체 도시들은 오랫동안 유지되었을 것입니다. 아무튼 확실히 알려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 모헨조다로. 그것은 우리에게 과제로 남겨져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인도에서 또 더 동쪽으로 가 오늘날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그곳의 고대 역사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작이 보고 싶고 원작이 궁금한 개굴 리뷰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개굴개굴